지금부터 제394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과학기술 ODA의 효과적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서 전승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님, 그리고 기경석 코이카 기술총괄팀 에너지 전문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로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이명진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기술 ODA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394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 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개발협력계, NGO 등에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는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 사업에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저개발 국가에게 장기간의 투자가 요청되는 과학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ODA 사업은 이런 관점에서 개도국들이 자력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개도국의 현안 이슈인 빈곤 해결과 보건의료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의 전수와 나눔은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장기적이나 근본적인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과학기술 정책 ODA의 프론티어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그 성공 방정식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리, 민복, 공영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영을 위하여 과학기술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 ODA 관련 정책 연구와 정책 제안, ODA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준비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명진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정성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철 교수님은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제경제연구원 현 키에트에서 연구원을 시작하시고 해양연구원을 거쳐서 스태피에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구위원으로서 계시면서 국제협력단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스태피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밖에 OECD CSTP 부의장 그리고 OECD와 월드뱅크의 컨설턴트를 맡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기술 정책 ODA 성공 방식입니다. 정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딱히 뭐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아주 큰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셔서 이 좋은 내용의 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ODA라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 과정을 보면 마셜 플랜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서 마셜 플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셜 플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플랜을 추진하던 그 조직을 해체하기가 아까워서 OECD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OECD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이
그때 처음부터 DAC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도국을 도와주기 위한 그 이 협의체를 만들죠. 이 협의체를 만들 때 이 OECD 개도국을 도와주기 위한 그 큰 목적은 사실 그때 당시 세계 정치적인 환경을 반영을 해서 OECD가 지향하는 가치, 다시 말하자면 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 촉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제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사실은 ODA를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현실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때 당시 이제 막 이 이념 전쟁이 냉전이 시작되던 때라서 냉전에서 그 이 자유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이 수단으로서 ODA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이 세계 경제가 거의 모두 이제 시장 경제로 일원화되면서 이게 ODA 목표가 슬슬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최근에 와서는 전부 다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들의 이익 중심으로 ODA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나 그 이 세계적인 이 디벨롭먼트 커뮤니티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ODA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째 원칙적으로 이 OECD가 결정한 ODA definition은 그 저개발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여자의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공섹터에 한다는 것, 정부이거나 아니면 공공섹터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은 돈으로 제공하거나 돈 중에서도 무상 원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차관을 제공하거나 물론 이 경우에 이 차관은 concessional loan은 일반 차관보다 훨씬 조건이 말하자면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technical assistance라고 해서 이 개도국의 이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크게 grant, loan 그리고 그 technical assistance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ODA 1년에 얼마다 이러면 계산 방식이 따로 있긴 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계산 방식은 결국은 ODA 수원국이 받는 돈이 아니라 공여국이 ODA로 쓰는 돈을 합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여국이 생각하는 ODA 규모와 이 수원국이 생각하는 ODA 규모는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대상국은 DAC에서 맨 처음에 define 하기는 일단 중저소득 국가를 대개 다 포함하는 국가로 define하고 대개 DAC가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G8 나라는 무조건 이 ODA 수원국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조건이죠. 그 다음에 EU 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U 멤버이거나 G8 멤버의 경우에는 ODA면 전혀 관계가 없는 당연히 공여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 3년마다 검토를 해서 다시 이 대상국을 지정하죠. ODA 추세를 보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늘어왔습니다. 1960년도에 OECD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금액으로 따져서 거의 4배에 가까워졌고요. 최근 2, 3년간에 이 ODA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물론 그 늘어난 배경에는 조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최근에 ODA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게 아주 특이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 G7 국가들의 ODA를 보면 이게 지금 여기 파란 게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이게 노란 게 독일, 이게 보라색이 초록색,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액을 나타내는 건데요.
ODA 뭐 물론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일본, 프랑스가 크고 뭐 일본도 크고요. 한국은 뭐 최근에 시작했지만 최근에 시작해서 아주 그 G7 국가에 비하면 뭐 아주 그 수준이 굉장히 규모가 적긴 하지만 최근에 와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ODA가 왜 이 경제 발전에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뭐 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거 조금 더 뭐 체계적으로 보면 대개 그 개도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크게 5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산업화 전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산업화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다음에 이 산업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외국 기술이나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그런 단계죠. 그다음에 기술 흡수 단계, 그다음에 이 기술을 국산화 혹은 내부화하는 그런 단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노베이션 단계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게 설명을 하는데, 되게 보면 이 1단계나 2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화 전 단계나 그 FDI에 의존해서 자본이나 기술을 들여오는 2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국가 안에 그 저개발 국가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개발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디파인 할 때 크게 3가지 갭이 있다고 디파인 합니다. 하나는 이 세이빙스 갭이 있고, 두 번째 임포트 갭, 세 번째가 세 번째 capacity 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갭을 2단계에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첫 단계에서 주로 도와주는 게 이 세이빙스 갭하고 임포트 갭을 그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란트나 론을 많이 주는 단계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넘어오면 아주 이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캐패시티를 늘려주는 쪽으로 이게 ODA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ODA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이 3단계, 4단계, 5단계를 가면서 ODA 의존도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발전 단계하고 ODA 의존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ODA 주는 방식,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생략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지식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그란트나 무상 원조나 아니면 차관으로 도와주는 것, 이 테크니컬 어세스는 주로 이 knowledge나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개도국의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개도국의 그 문제인데요. 개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발전을 하지 못한 큰 이유는 크게 3가지 갭 때문에 그렇다. 첫째 세이빙스 갭, 임포트 갭, 그다음에 캐패시티 갭 때문에 그런데 이 갭을 메꿔주는 게, 완전히 메꿔주는 건 아니지만 메꾸는 데 도와주는 게 ODA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게 세이빙스 갭이나 임포트 갭을 그 메꿔주기 위해서는 돈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뭐 론을 주거나 그란트를 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캐패시티 갭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기술 원조인데요. 물론 과학기술 정책 ODA도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이제 대개 공유국들이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 개도국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또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캐패시티를 이 개발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이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대부분 경우를 보면 우리가 되게 의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해서 병이 뭐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 처방을 내게 되는데, 이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의 경우에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전문가들이 과연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생체라는 것은 그 공통적이어서 의사가 잘 교육받은 훈련받은 의사가 이 진단을 하면 병명을 알 수 있지만, 워낙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시스템, 뭐 이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문제를 과연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병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하에서 정확한 그 처방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그 어시스턴스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 이런 방식으로 ODA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ODA 동향을 보면 상당히 그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ODA가 상당히 앞에 표에서 본 바대로 굉장히 그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 그 이 DAC 회원국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DAC 회원국이 그러니까 DAC 멤버들이 그 이 제공하는 그 ODA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 사이에 뭐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거기에다가 DAC 회원이 아니면서 그 ODA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나라들이 그 ODA 공여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은 주로 다자간 협력보다는 이 전략적인 양자간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확보하거나 시장을 확보하는데 이 ODA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나라가 공여국이고 어느 나라가 수원국인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많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아직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 ODA 수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인도 다 말할 것 없죠. 거기에다가 DAC 회원국 안에 있는 민간 단체들의 그 이 ODA 활동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 그 지금 민간 단체 거의 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특히 이 다자간 그 협력을 하고 있는 단체 수가 지금 현재 23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민간 단체의 지원이 한 연간 600에서 700달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연간 총 우리가 흔히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ODA가 거의 뭐 1,800억, 2,000억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규모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공여국 혹은 공개기관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이 지금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멀티래터럴 그 오거니제이션이 한 23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ODA 사업 수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ODA 물론 그 ODA 굉장히 규모도 늘어났지만 ODA 사업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나서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되고 사업이 영세화되고 사업이 파편화되고 하는 그래서 효과성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60년대에는 수원국 하나가 상대해야 되는 공여국이 평균 12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개도국 하나에 12개 국가가 평균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도국 하나에 그 공여국이 33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원국이 이 공여국의 그 대표단을 맞이하는데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그 이 공무원들은 여기에 시간을 뭐 자기 시간의 20 내지 30%를 여기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업수도 1960년대 전체 한 17,000여 개였는데 지금 8만 1,000개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사업비가 이게 이제 그 차관이나 론이나 뭐 이게 다 포함해서 평균 사업비가 60년대에는 평균 사업비당 예산이 250만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그 1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축소예요. 60년대 물가하고 지금 물가를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이 최근의 추세로부터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ODA 사업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영세화되어서 사업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건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다음에 ODA 공여국가 기관이 증가해서 수원기관이 ODA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이 관리 비용이 증가했고요. 또 하나 그 아주 우리가 우려해야 될 그 특징은 ODA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의 그 이 포텐셜이 높다든지 시장 포텐셜이 높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런 개도국으로 너무 많은 그 이 ODA가 집중이 돼서 말하자면 ODA 경쟁이 심화되는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ODA 경쟁이 심화되는 아주 그 좀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과거에 인도네시아, 최근에 와서는 베트남, 또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되고 있는 미얀마 같은 나라는 뭐 지금
원조를 주고 싶은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선별을 해야 되는 선별할 능력도 없고 맨날 오는데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공여국의 노력이 수원국으로부터 제대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공여국의 의도도 문제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원국이 이 ODA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국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주로 공짜 돈, 뭐 그란트나 아니면 그 아주 그 조건이 좋은 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는 일단 굉장히 우선순위가 낮아요. 이제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받아본 경험이 워낙 많은데 이 기술 지원의 내용이 일관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일본의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한국의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 컨시스턴스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관심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오너십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ODA 사업의 이 성격이 바뀌면서 그리고 특히 이 바이래터럴 경우에는 전략적인 ODA가 많아지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팬텀 ODA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팬텀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령인데요. 이게 공여국은 ODA라고 부르는데 수원국은 ODA로 인정하지 않는 ODA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총액이 100만 불이라면 그중에 15만 불 정도는 팬텀 어시스턴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기관들이. 그래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하는 그 나라들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그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많은 나라들이 ODA로 계산을 하지만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여국이 ODA 관련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자기네들이 돈 쓰면서 그걸 마치 자기네들이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그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팬텀 ODA라고 하는데 팬텀 ODA가 차지하는 전체 ODA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 전체 이게 이 파이 차트를 보면 이 파이의 전체가 100이면 이 공여국들이 국제 전문기구들이 평가하는 real aid는 53% 불과해요. 47%가 팬텀 에이드입니다. 팬텀 에이드. 그러니까 이게 이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원조라고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공유를 하면서 염려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우리가 뭐 앞에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과학기술 정책 이 ODA도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의 일종인데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에 대한 크레디빌리티가 상당히 낮다는 거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ODA를 관리하는 ODA 전담기구,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뭐 코이카, EDCF 뭐 이런 이 기구들의 코디네이션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파이 차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입니다. 또 문제는 이제 이게 전략적인 ODA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이 개도국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별로 ODA를 성적을 한번 매겨봤어요. 여기 매긴 게 UN하고 UKAID하고 IDI라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해서 했는데 보면 이쪽으로 여기 아주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이게 Real Aid 볼륨이 크고 그 다음에 이 Phantom Aid 볼륨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진짜 진정성이 있는 ODA를 하는 나라들이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게 Real Aid 비중이 적고 Phantom Aid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 ODA 하긴 하지만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죠. 우리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칸에 속할까? 여기 보면 이 북구 나라들은 대부분 굉장히 이 Real Aid 볼륨이 크고 그 다음에 Phantom Aid 포션이 적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스트랄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여기 이 기관들의 평가에 의하면 리얼 에이드 볼륨이 적고 이 팬텀 에이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리얼 에이드 볼륨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팬텀 에이드의 그 프로포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나라로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구간에 속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ODA를 가지고 국익을 확보를 하려면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이 네 개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크레디빌리티를 얻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가 ODA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가 장기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와서 이제 DAC 멤버가 되고 DAC 멤버가 되고 난 다음에 ODA 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뭐 앞으로 더 크게 늘리겠다는 그 정부의 약속도 있고 또 DAC 멤버로 들어갈 때 우리 스스로 정부가 스스로 이 스케줄을 짜서 언제까지 우리 GNP의 몇 %를 올리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ODA 사업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ODA 공여국가로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일단은 우리 GDP가 이 DAC 멤버 큰 나라들에 비하면 GDP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DAC에 약속한 이 GDP 비중을 지킨다 하더라도 ODA 규모는 상대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적이다, 영세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ODA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ODA 관련된 협상이나 ODA 프로그램을 짜는 그 컨텐츠를 짜는 능력이나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못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ODA 시장이라기보다는 ODA에 우리가 처음 발을 들여온 뉴카머이기 때문에 이 공여국으로서 이 신뢰를 쌓아가는 프로세스를 아직 우리 거치지 못했다. 이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사실 ODA라는 게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을 써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다양한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이야기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의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공통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원국들이 한국과 가질 수 있는 동질성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근히 조금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강점은 대부분 DAC 멤버들은 원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DAC 멤버 중에서 원조를 받아보고 그 원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원조를 활용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ODA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강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강점은 이 성공적인 경제사회 발전 경험입니다. 이 성공적인 경제사회 발전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강조해서 개도국과 우리가 같이 그 의견을 쉐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굉장히 경제사회적인 혼란을 뚫고 극복하고 성장했고 우리는 독립 이후에 이렇게 혼란했지만 정부 수립하고 또 그 다음에 전쟁까지 치렀는데 그 과정에 그걸 극복하고 우리는 성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 굉장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있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사실은 분단되고 이념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뭐 아직도 그런 이 과정에 있긴 하지만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ODA에 있어서 스토리텔링감입니다. 그다음에 자원 기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를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과학기술 역량 1960년에 우리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과학기술 역량을 빨리 확보하고 그걸 이용해서 첨단 산업을 만들어냈느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감이죠. 이런 스토리감들을 잘 이용을 해서 ODA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약점은 있지만 이런 강점을 만들고 결국은 이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이 ODA는 개도국에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중요한 강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이 ODA를 사용한 이 퍼포먼스를 평가한 보고서가 미국의 USAID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원조 사업에 대해 양국 간 생각이 다를 때마다 한국의 입장이 우선시 되었다. 이게 미국이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고집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지원은 대개 한국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따라야 했다. 즉 미국의 대한국 ODA 사업은 한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둘째, ODA 사업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성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을 더욱 조직화 혹은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ODA 사업에 대한 오너십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1960년 대개 사업이 그란트로부터 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이 오너십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란트에 대해서는 오너십 강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상원적. 그러나 론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너십을 주장을 하고 이건 우리가 갚을 돈이지만 우리가 이 돈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자 내고 나중에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이 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써야겠다라는 오너십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너십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ODA를 경제사회 발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게 USAID의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가 말해주듯이 이 공여국의 지원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원국의 활용 역량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게 이 과학기술 ODA가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이 대개도국 과학기술 정책 ODA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 해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ODA 공여국으로서 그럼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바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ODA 규모가 뭐 앞에서 본 대로 상대적으로 워낙 적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을 요하는 사업에서는 다른 공유국과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경제 사회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ODA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특히 이 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첨단 산업을 일으킨 경험, 굉장히 좋은 이야기감이고 또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나의 ODA 스토리텔링을 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ODA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Financial Assistance보다는 Technical Assistance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Technical Assistance의 경우도 많지만 과학기술 이 부분은 한국 ODA 전략적 분야로 아주 가장 적합한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ODA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물적 그 어시스턴스와 그 연계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부분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 그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개도국에 굉장히 그 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정책이었어요. 뭐 무슨 노벨상을 딴다 뭐 그게 아니라 당면한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산업화를 해서 우리 국민을 잘 먹여 살 것이냐 하는 게 과학기술의 과제였습니다. 굉장히 프라그마틱한 그런 그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개도국에 굉장히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써왔다. 두 번째, 정책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산업화에 굉장히 그 산업화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가 시급한 지금 개도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이 굉장히 좋은 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디자인하고 아주 액셔너블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 그 디자인, 정책 포뮬레이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포뮬레이트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개도국한테 굉장히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학습 과정으로부터 이노베이션하는 과정으로 변화를 일으킨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변모한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우리 정책적인 어프로치, 우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 ODA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면 굉장히 개도국의 적절한 모델이 되고 개도국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OECD에서 그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에 대한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테크니컬 어시스턴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뭐 연구,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아주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것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특히 이 개발 경제 아니면 개발 정책, 뭐 개발과 관련된 사회학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 분석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때까지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라는 게 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뚫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월뱅크나 UNDP나 다른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의 이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월뱅크 전문가들은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한 사람이면 PhD 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된 사람이면 하루에 스타이펀드가 1,000불이에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간 어디 출장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값 플러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에 대한 리누머레이션이 하루에 1,000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간 뭐 어디 갔다 오면 최소한 10,000불은 들어요. 5시간 이상 비행기면 무조건 비즈니스 클래스. 하루에 1,000불. 그리고 로이어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싸요. 경제학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값이 너무 비싼 데 비해서 효과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죠. 특히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100만 불을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온 게 뭐냐? 사실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의 경우에는 이 현금이 캐시가 리시피언트한테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도나가 매니저하고 도나가 쓰는 거예요. 결국은 수원국에 갖다는 건 knowledge, know-how, skill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또 그쪽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잘 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 ODA 테크니컬 어시스턴스가 상당히 효과를 내기 어려운 그 이 점은 우리가 사실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인할 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얘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가정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아는 게 사실 거의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가면 더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 발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지만 사전적으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경제 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고, 근데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는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 디자인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개도국을 예를 들어서 어드바이스하고 또 돈을 주면 경제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 이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정은 we know who we are.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심이 뭔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가정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정 위에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나 이 ODA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공을 하려면 첫째, 오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그 사업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그 사업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펴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특히 그란트나 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파트너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도너들은 수원국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원조를 받는 대상.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좀 나쁘게 하면 가불 관계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ODA에서 가불은 없습니다. 파트너는 있죠. 파트너와의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얼라이먼트입니다. 이게 얼라이먼트는 물론 도너하고 파트너 사이에 그 얼라이먼트인데요. 이 파트너의 의견들을 어떻게 얼라인하느냐, 그 다음에 파트너의 시스템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ODA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물자를 구입하거나 사람을 쓰거나 이런 이 수요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원국의 물자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쓰고 수원국의 사람을 써서 그걸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수원국이 이 파트너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모니제이션입니다. 하모니제이션은 도너와 도너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호주, 미국과 영국, 소위 그 ODA를 공유하는 나라들 사이의 하모니제이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컨플릭트가. 뭐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와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하모니제이션이 없어서 앞에 있는 가정이 맞다 하더라도 사실은 ODA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학기술정책 ODA 조금 이따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정책 ODA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 발전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국이 ODA 사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실 공여국은 수원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실제 사업 추진 방법, 전문가 선정 이런 것들은 수원국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의 전제는 수원국의 그 부패가 되죠. 부패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수원국이 아주 정당하게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 인력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구매해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
정책 제안은 수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대안 제시에 국한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의 방식이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수원국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선택의 폭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집지는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ODA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과학기술 정책 ODA가 갖춰야 될 요건인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어드바이스를 할 것인가 이 콘텐츠의 질이 낮으면 무슨 뭐고 소용이 없죠. 퀄리티,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같은 한국 전문가 가서 한국 과학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각기 다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컨시스턴시가 없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demand orientation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effective delivery,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커뮤니케이션 잘못하고 딜리버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딜리버하는 테크닉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고, 특히 딜리버 과정에서 톱 디시전 메이커나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우리의 경험이 딜리버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그쪽에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ODA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업을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policy consultation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material assistance로 연결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정책, 우리는 키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초기에 이 키스트가 우리 appropriate technology가 뭔지 아이덴티파이하고 산업에 필요한 기술 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이걸 어답션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산업화를 했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나라가 만약에 우리의 경험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좀 자기 그 발전 과정에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좀 그 나라에 맞는 키스트 모델을 물론 조금 수정이 되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주는 Material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연계시키는 게 이 ODA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연계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또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봐서 서로 링키지 시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평가하고 ODA 사업을 다시 디자인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ODA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우리가 ODA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첫째, 절대 공여국 위주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셋째, 파트너 국가가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인식을 좀 심어주자. 이게 오너십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너십이 없는 나라들은 그래 너 해봐 그 공짜니까 우리는 관계없어 이런 정부하고 일을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할 때 도너 드리븐 하지 말고 오너십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을 제고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에 하는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월남에서 하는 사업 간의 컨시스턴시를 반드시 지키도록 정부 차원에서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돈 주는 사람 눈치 봅니다. 절대 도움 받는 나라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돈 주는 도나 국가의 ODA 매니지하는 에이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너무 자기 입맞게 쓰려고 하면 입맛에 맞게 쓰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ODA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전수합니다. 경험이라는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미 아웃데이트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현실을 먼저 알고 그 경험을 이 적용하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났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링키지가 일어나는 그런 이 사업, 좀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ODA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국의 ODA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정책 ODA를 절대 시장 확보, 자원 확보, 정치적 영향력 확보 이런 걸로 쓰지 말자. 최소한 밖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ODA 사업 성공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원 확보, 시장 확보, 정치적인 영향력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오히려 많은 나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기 있는 대상국에 집착하지 말자. 너무 베트남에 몰리거나 너무 미얀마에 몰리거나 너무 아주 이 자원이 많고 시장이 큰 나라에 몰려서 치킨 게임하는 그런 ODA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고 지금 그런 나라들은 이미 ODA 많이 나와 있어. 우리 아니라도 도와줄 나라 많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가장 절실히 필요하는 나라로 가자. 그래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대상국을 선정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국익 확보는 저절로 된다. 세 번째, 사업 내용은 철저하게 수요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원국이 무엇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해서 한국의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했던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넷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인 정책 자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도국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개도국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눈높이가 뭔지를 전문가들이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사전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공급하는 능력도 원조를 주는 그 기술도 이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좋은 일에 쓸까 하는 데 대한 고민 이런 걸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잘 활용하고 전달해주고 상대국으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현실적으로는 랭귀지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문화적인 개방성,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많이 배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불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 한국을 인식하게 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